진짜 그 송나라 먼나라 길거리에서 이런 분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돈 좀 받고 이 이야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진짜 그 당시 중국의 백성이 돼서 길거리에서 아주 그냥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단양 들고 오게나. 예전에는 설민 선생님 같은 분을 배에 꼭 태웠어요. 긴 몇 년 동안 항해를 하니까. 아니 뭐 라디오도 없고. 네, 그럼 예전에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 배에서 찰스 다윈이 다윈이. 항해를 하면서 이야기꾼과 책사와 그 다음에 탐험가 모험가가 사실 다 같은 분들이었죠. 뭐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리더 유비와 이제 조조 얘기를 좀 했는데 장강명 작가님은 아주 독특한 말씀하셨네요. 가장 이상적인 리더는 조조고 가장 인상적인 리더는 유비다. 이게 이제 유비냐 조조냐 이 얘기를 두고 우리가 몇백 년 하는 게 둘이 장단점은 완전히 다른데 조조 정말 냉철한 현실주의자고 그리고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때 좀 폐륜이라든가 어떤 인륜을 저버려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정말 주저없어요. 과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스란히 이게 유비는 반대인데 유비의 비전이라고 내세우는 게 사실은 이제 한나라 황실 복고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형주 탈출기를 봐도 저게 사실 현실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때 이제 유비라는 군벌이 다음 어떤 후위를 도모를 하려면 그 10만 명의 백성이랑 민간인이랑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근데 거기서 못 버리는 사람, 너무 이상주의자인데 보면 참 신기해요. 저 사람 뭐가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잘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삼국지를 볼 때는 정말 유비에 꽂혔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책을 이제 정독을 쭉 해보고서 내린 결론은 야, 이 어떻게 유비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동안 좋아하고 그랬던가 이런 생각이 정말 무능하고 우유부단하고 모든 사람한테 그냥 다 착하게만 해주는 맞아. 이런 사람이 내 상관이라면 우린 다 망한다. 돌아버리죠.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그러면 왜 이 사람을 그렇게 그 나관중이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좋게 그렸을까?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중국만이 아니더라도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권력자들이 일반 백성을 괴롭혔는지를 상상해 보면 사람들이 그냥 원했던 지도자가 이런 모습이 그냥 아니었을까? 유비 조조 저도 이제 삼국지를 어설프게 읽었던 때도 약간 유비는 착한 사람, 조조는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분법적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둘리 고길동이 나쁜 고길동이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걔는 가택 침입당한 거예요. 그렇죠. 외계에서 웬 뭐 이상한 공룡 같은 애가 와가지고 막 머리 밀어버리고. 영화 기생충의 오리지널이 아기 공룡 둘리라는 얘기. 1, 2는 해석이에요. 1, 2는. 그래, 맞네. 버스로 돌아다닙니다. 야. 유비는 굉장히 자주 울어요. 필요할 때. 아주 계산적인 타이밍에. 그래서 참, 이 사람도 아주 그 의문스러운 사람이구나. 막 그 조조가 한번 떠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유비가 얼마나 야심이 있나. 그래서 진짜 이놈이 큰 야심이 있나 했더니 이러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약간 오싹하죠. 근데 하지만 만약에 위초고에 넌 누굴 선택하겠느냐 하면 저는 그래도 유비 밑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쨌든 표리부동할지언정 어쨌든 착하고 인과 덕이 중요하다는 걸 어쨌든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람의 백성이 되는 게 그나마 좀 덜 고되겠다는 생각도 뭐 저는 조금은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 유비의 백성이었다면 일단 이렇게 도망을 많이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피곤했을 것 같고 그 유비가 이제 형주를 차지하고 나서 익주라는 이제 주를 차지하러 이제 가는데 처음에 거기를
유표라는 사람이 이제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유표가 장로라는 이제 조조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비를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되게 잘해주는데 이때 법점이라는 책사랑 장송이라는 책사가 유비한테 붙어서 이렇게 접견하실 때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여기를 익주를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유비가 안 한다 그래요. 심지어 방통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면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도 명분이 없어서 안 한다 그래요. 돌아버리겠네. 그리고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답답한데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너무 많이 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저는 절대 이 사람 밑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 많은 직장인분들은 아마 공감할걸요. 차라리 좀 나쁘고 일 잘하는 리더가 나아요. 네. 가장 나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뽑으라고 하면 5위권 바꿔서 거의 안 나간 게 결정 내려주지 않는 직장 상사. 그렇죠. 네네네. 답답해. 밑에 정말 그러면 사실 일을 못 하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 유비가 전략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지만 저 형주에서 철수하는 저 얘기가 중요한 것이 사실 저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비를 되게 칭송을 해요. 백성들이 정말 저렇게까지 유비를 따라서 그 위험한 데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전략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이동을 해서 그 적지를 벗어나야 되고 백성들은 오히려 오지 말도록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삼국지는 내전이거든요. 내전에서는 서로 똑같은 민족이고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다 청나라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오나라 사람 할래요? 그러면 오나라 사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침공하는 쪽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침공한 지역의 주민들이 곧장 자기 편으로 마음을 바꿔주면은 자기 세력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전투에서 그 점령 지역의 주민들을 막 대량 학살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또 하나 우리는 이 대목이 조조하고 많이 비교가 되긴 하지만 실제 조조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백성들을 철수시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책에서는 단 한 줄 나와요. 그래서 조조는 먼저 사람을 보내 백성들을 서하로 옮기게 하고 몸소 군사를 이끌고 진군했다. 딱 한 줄 나오는데 사실 진짜 백성들을 제대로 철수시킬 거였으면 조조와 같이 계획하에 움직이고 그 다음 그 앞에 전선을 세워서 싸웠어야 되지. 정말 냉정하게 보면은 이건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돼. 쓰레기 나왔습니다.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돼.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생각해 보면은 막 가슴이 이런 리더는 뽑지 말아야죠. 뽑지 말아야죠. 네. 자 조조 쪽으로 많이 좀 쏠리고 있는데 이적 씨는 이제 조조가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는 수세다. 그러니까 조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동탁 암살하려다가 발각돼서 칼 이렇게 들었다가 동탁이 거울로 딱 보고 너 뭐야 그랬더니 이거 선물 드리려고요. 이러고 막 튀었는데 튀다 보니까 여포가 이상한데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번 잠깐 잡혀요. 진궁이라는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조조의 뜻을 높이 사서 같이 그럼 우리 같이 후위를 도모합시다 하고 도망가다가 그럼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요 근처에 우리 작은아버지 뻘인 여백사라는 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가죠. 그랬더니 잘한다 잘한다. 숨어. 그러면 나는 가서 술 받아오고 이럴 테니까 쉬고 있어. 그래서 조조랑 진궁이 이러고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밖에서는 수근수근 걸리는 소리가 나서 들어봤더니 자 거기까지는 도망자니까 너무 초조해서 그랬다고 정말 백보 천보 양보할 수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저쪽에서 여백사가 이제 술 받아서 오는 거예요. 여백사를 주라. 진궁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아까 건 사고라고 치고 지금 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을 살려두면 후환이 있을 수 있다. 자기 가족을 다 죽였어. 이랬던 사람이. 자기가 여자 문제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보디가드가 그걸 화살을 다 맞고 죽고 자기 아들이 또 죽고 조카가 죽고 막 이런 진짜 또 한 번의 이상한 스캔들 같은 사건이 있어. 그때 다 끝나고 상을 치르는데 아들이랑 조카는 상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 때문에 저가 죽었구나 하고 푹푹 우는 거야. 그러면은 신하들이 어떻게 해? 아, 이 양반은 자식보다 우리 장수들을 챙기구나 그러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밖에다가 막 보이는 쇼들은 있어요. 부하들 생각하고 백성들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은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서 결국은 이 삼국지에 나온 인물들이 다 무서워. 저는. 아니 사실 저도 조조를 막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조조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되게 좀 자신감이 없었대요. 자신감이 없어서 흉노족 사신이 이제 왔는데 자기가 안 앉아 있고 최염이라는 그 밑에 사람한테 대신 네가 앉아 있어라 내 자리에. 자긴 옆에서 칼을 들고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사신이 내가 어땠는지 물어봐라. 그 사신이 위왕은 인재다. 인재인데 그 옆에 서 있던 그 칼을 든 그 장수야말로 정말 영웅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뭔가 그 아우라가 남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사실 이런 잔인한 모습들도 많았지만 조조의 일상을 기록한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 책들에 웃을 소자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정말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보면 되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좀 궁금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성장하는 사람 아니었을까 싶은 게요. 저는 이제 삼국지를 읽다가 보면은 조조는 젊을 때 너무 자기가 똑똑하고 또 비전이 있고 천하라는 게 우스워 보이니까 민간인 학살을 크게 2번을 했어요. 크게 2번을 하고 나서 평생 그 평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사람들이 다 조조를 무서워해요. 조조가 온다 그러면 도망치고, 그리고 유비유즘으로 보면은 땅이 없는 그냥 협객 집단이에요. 협객 집단인데 어디 가서도 되게 귀빈 대우를 받아요. 왜냐하면 평판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조조는 처음에는 그런 평판의 무서움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천하를 버릴 수 있지만 너희들은 날 못 버려. 나 같은 존재는 너희들은 버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 슬슬 아 그게 아니구나. 결국 끝에 이제 조조가 자기 한계를 못 넘는 거는 저는 그런 문제를 못 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